지금 가격에도 못 샀는데 더 올라가면 정말 더 살 수 있고 거래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지금 상황이 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리 인상과 대출 중단,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번 시간엔 부동산을 보는 눈 저자이자 유튜브 리얼아이 박감사를 운영하고 있는 박은정 감정평가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많은 분들이 여전히 집값 상승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장에선 이 거래 절벽 속에서 가격이 오르는 그런 기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먼저 지금 상황을 좀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까요? 일단 거래 절벽이 온 거는 모든 언론이나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20년 7월, 그러니까 작년 7월 기준에서 이제 15,000건 정도 거래가 됐었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7월 기준에서 올해는 5,000건이 안 되게 거래가 됐어요. 그러니까 60% 이상 감소를 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줄었다는 거는 그만큼 시장에서, 그러니까 매물이 여전히 시장에는 매물이 나와 있는데 거래로까지 이어지지 못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능력 자체가 좀 부족해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래량은 줄어들었는데 거래가 줄었는데 이제 계속 이제 나오는 얘기는 뭐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비싸졌기 때문에 빌라를 사고 뭐 대치들을 사고 이래서 빌라 거래량이 더 많아졌다. 여전히 아파트 값은 계속 오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원래 이제 빌라 같은 경우도 빌라 거래량은 항상 그냥 꾸준한 상태거든요. 근데 아파트가 훨씬 더 환가성이 좋기 때문에 아파트 거래량이 빌라 거래량이 원래 2~3배 가까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빌라 거래량이 더 많다는 거는 그만큼 아파트 거래량이 줄었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제 거래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상황인데 거래가 줄어서 빌라가 더 이제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그렇죠. 그런데 그 상황은 얘기하지 않고 그냥 빌라의 거래량이 아파트 거래량을 추월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아 정말 사람들이 돈 없는 사람들은 이제 빌라라도 사고 있구나. 그래서 정말 아파트는 이제 넘사벽이 되겠구나. 더 늦으면 못 사겠구나. 그래서 더 사야겠다. 뭐 이런 심리가 계속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래량을 가지고 보통 우리는 상승을 했다라고 얘기할 때 그 통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하는 주택 상승률 통계를 가지고 계속 오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자료 자체가 이제 실거래가 기반해서 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중개업소 조사 이런 걸 가지고 하는데 실거래 자체가 거래 절벽이 왔다는 거는 실거래 자체가 많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거래가 안 되는 상황에서 특정 거래 뭐 예를 들면 너무 불안한 마음에 더 오를까봐 해서 사는 거래들이 이루어진 걸 가지고 이제 가격을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고 그렇죠. 네. 예. 그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렇게 되면 그 얘기가 요즘은 인터넷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보를 빨리 알잖아요. 그러면 팔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여전히 지금 내가 부르는 값보다 더 비싸게 부르면 사줄 사람이 있구나 하면서 호가를 올리는 효과가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지표에 반영이 되면서 상승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특정 사례를 가지고 일반화시키는 상황이 되니까 이것만 가지고 정말 이제 집값이 오르고 있는 기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이걸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가격에도 못 샀는데 더 올라가면 정말 더 살 수 있고 거래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지금 상황이 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동성이라는 게 이제 뭐 코로나 이후에 유동성이 넘쳐나서 이제 부동산으로 많이 이제 흘러 들어가서 집값이 많이 올라갔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뭐 이런 좀 유동성에 대한 문제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유동성에 대해서도 이제 돈이 일단 많이 풀리면 사람들이 유동성이 풍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유동성이라는 거 개념을 생각을 해보면 돈의 양도 중요하지만 흐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그 돈을 그리고 누가 가지고 있는지 그 유동성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집을 사는 주체인 가게의 유동성은 대부분 이제 대출을 통해서 끌어내는 유동성이거든요. 근데 지금 대출을 이미 너무나 많이 끌어내가지고 유동성이 생겼고 그걸 가지고 집 거래를 했고 그 거래를 통해서 집에 이제 돈을 넣고
이제 자신은 자산을 획득하는 형태로 유동성을 잃은 상태거든요. 네네. 일반적인 가게는. 그리고 그 집을 판 사람들도 보통 이제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상승한다고 했을 때는 이제 상급지로 갈아타거나 하면서 또다시 같은 형태의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그러면 이제 대부분 그리고 또 신규 분양이 많았기 때문에 신규 분양을 통해서 새로 공급하는 집을 파는 주체한테 유동성이 흘러 들어간 거죠. 예를 들면 이제 건설사 같은 경우 아니면 또 은행 같은 경우도 네네. 은행에 이제 대출을 통해서 이제 유동성을 확보했고 그만큼 또 돈을 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행도 기업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경제 주체 중에서는 가게를 제외한 다른 쪽으로 유동성이 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계속 유동성이 풍부해서 집값이 계속 올라가려면 지금 가게가 사주려는 주체가 유동성이 있어야 되는데 네네. 뭐 주변 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돈이 없잖아요. 네. 어쨌든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금리 인상이 현실화됐고 또 이제 네. 대출이 이제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에서 이렇게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출 유동성을 이제 줄어드는 결과인데 대출 규제에 좀 나선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상황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만 왔다고 볼 수는 없어요. 원래 그 이전부터 네. 우리나라의 이제 부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코로나라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거기에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하는 정책, 그래서 대출을 많이 해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우리나라 경제에 이제 부담이 될 정도의 수준으로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초저금리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계속 유동성을 풀어내는 정책을 했는데 그 결과가 뭐 산업 전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산 시장으로 쏠리는 결과가 나타나고 그게 자산 가격의 원래 실제 가치와 어떤 금융 불균형 상태로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그냥 뭐 계속 빚을 내줄 수 있다면 이 상황을 유지할 수 있겠지만 빚은 결국 언젠간 갚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 빚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계속 내주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그 괴리가 더 커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냥 둘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제 규제를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예를 들면 BIS 그러니까에서도 우리나라 민간 부채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을 한 게 1년도 넘게 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어떤 가계 부채 규모와 어떤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 거품이 끼었는지 안 끼었는지를 판단하는 지표가 신용 갭이라는 지표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네. 이게 이제 GDP 대비해서 민간 부채의 비율을 가지고 신용 갭을 따지는데요. 2% 미만이면은 이제 괜찮다. 그리고 이제 10% 2에서 10% 사이면은 주의를 요한다. 그리고 10%가 넘어가면은 이제 경보 수준으로 이야기를 해요.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금융위기 때가 13%? 그리고 외환위기 때가 거의 20% 가까이 됐었는데 지금 20년도 기준에서 18%가 넘거든요. 다른 나라에서 경제 위기가 터졌을 때도 이 10%가 넘어가는 범위에서 우리나라보다 낮은 수준에서 많이 터졌어요.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로도 그렇고 더 그 갭이 훨씬 커지고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계속 살펴보고 있잖아요. 거기서 보기에도 이 지금 상황이 위험하다. 계속 경고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걸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이제 규제를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이제 얼마나 심각한가? 뭐 이제 1,800조에 대한 얘기도 있고 뭐 3,000조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느 정도라고 좀 봐야 될까요? 일단 1,800조 기준 하는 거는 공식적인 이제 통계를 얘기하는 거고 네네. 우리나라 이제 부채의 특성을 고려를 하면 이제 3,000조가 넘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우리나라 특성이 뭐냐면 대부분은 이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대기업에 집중이 되어 있고 이제 나머지는 자영업자 위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기업으로 분류가 되니까 네네. 네. 이 자영업자의 빚이 결국은 가계의 빚과 동일하기 때문에 자영업자의 부채도 포함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 거고 네네. 그다음에 우리나라에만 특이하게 존재하는 전세제도 네. 같은 경우에도 이 전세보증금도 결국은 민간이 지고 있는 빚과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이 부채 부분도 포함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것까지 실제로도 맞고요. 그것까지 포함을 시키면 GDP 대비해가지고 이제 뭐 200% 넘어가는 상황인 거죠. 어쨌든 지금 이제 뭐 은행권뿐 아니라 보험사를 통한 대출도 점점 조이기에 들어간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런 좀 상황은 좀 어떤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너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출을 이제 줄여야 된다. 이래서 이제
4월 달에 발표가 된 게 네. 대출 총량 규제를 발표를 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증가하는 증가율을 제한하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목표로 했던 게 이제 4% 5% 정도를 목표로 했는데 네. 이미 넘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 목표를 맞추려면 원래 계획했던 것보단 아니지만 어쨌든 하반기에는 다 조이지 않으면 훨씬 더 증가가 많이 네.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지금 다급하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보험사 대출도 금융권 대출이 있으면 1금융권 대출, 2금융권 대출 네. 이게 전부 다 포함이 되거든요. 대출 총량 규제 범위 안에 있는 거예요. 보험 그래서 대출도? 예, 그래서 보험사 대출도 규제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예전에는 이제 이 대출을 해주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대출을 해줄 때 자산을 보고 대출을 해주고 또 이 사람의 신용을 보고 대출을 해주잖아요. 자산 가치가 어느 정도 되니까 대출을 해준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얼만큼 벌어서 갚을 수 있기 때문에 대출을 해준다. 이런 개념으로 대출을 하는데 여지껏 나간 대출들을 보면 자산이 얼마냐를 보고 대출을 해준 거죠. 이 사람이 정말 갚을 수 있는 벌어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는 이제 중요하게 보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대출이 많이 늘어난 거고. 근데 안 맞잖아요. 네. 대출이라는 게 사실은 자기가 그러니까 유동성이라는 거를 창출할 때도 자기가 벌어들이는 소득하고 이 사람의 신용에 기초한 대출을 해주는 건데 지금 이제 그걸 안 보고 계속 대출을 해주다 보니까 지금 빚이 많이 늘어나는 상황인데 이제는 이제 기준에도 맞추고 하려면 DSR 그러니까 얼만큼 네네. 버는 거 대비해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겠다. 이게 지금 도입이 된 건데 이금융권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아직 좀 느슨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으로 또 대출이 몰려가고 이것까지 이제 늘어나는 증가세가 너무 크니까 이제 보험사 대출 규제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거는 금리 인상과 이런 대출 조이기가 부동산 시장에 실제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뭐 당장 아니더라도 이게 차츰 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그런 네네. 측면에서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집값 상승이 지금 장기간 집값 상승이 일어난 걸 보면 유동성을 풀어주는 조치를 장기간 해왔기 때문에 네네. 그만큼 집값이 올라갔다고 뭐 다른 분들도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 늘어난 부채가 결국은 자산시장의 가격을 형성한 형태가 됐잖아요. 그럼 이 부채를 어떻게 끌어왔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쉽게 대출을 해줬기 때문에 끌어온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이루어지는 조치는 반대되는 조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는 길이 이제 막히고 또 심지어는 이 대출 증가율, 새로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고 기존에 이미 대출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떤 이 범위 안에서 대출 규모를 맞추려면 기존의 사람들한테 일부를 회수하는 형태로 해서 룸을 마련하는 이런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반대의 조치인 거죠. 이 사람들이 갑자기 어디서 유동성이 생겨나는 건 아니니까 만약에 뭐 소득을 기존보다 지금 집값은 2배 올랐으니까 소득이 뭐 4년 사이에 뭐 2배가 됐다. 뭐 이런 식의 상황이 아니라면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곤란한 상황이 되고 이러한 상황이 집값을 계속 상승하게 만들지는 못하고 오히려 반대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금리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0.25를 이제 올려서 0.75%가 됐는데 뭐 일각에서는 이제 뭐 이 정도 수준으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왜냐하면 뭐 더 높을 때도 많았으니까. 예, 그런 좀 얘기를 본다면 좀 영향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금리 기조가 워낙 오랫동안 유지가 되어 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게 빚내는 거에 대해서 별로 부담을 갖지 그쵸. 않는 네. 상황이 됐어요.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최근 들어서 대출을 많이 증가시킨 요인이 되는 사람들이 이제 젊은 세대들이 영끌이나 비투라는 형태로 많이 들어왔거든요. 영끌이나 비투라는 거는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한도의 한계점까지 끌어낸 거를 의미를 하는데 여기서 0.75 기준, 네. 그러니까 0.5 기준에서 이제 빌린 그쵸. 최대 네. 맥스를 빌려놓은 상황인데 이제 추가적으로 0.25, 근데 뭐 단계적으로는 이제 한 차례 두 차례 정도 더 올릴 거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그랬을 때 이제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느냐. 예를 들면 이제 영끌의 예를 생각을 해보면 보통 이제 30대가 많이 했는데 1억 정도는 모아놓을 수 있는 네, 경우가 그쵸.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1억을 가지고 예전에는 뭐 2, 3억 하는 집을 샀다면 지금 1억이 있으면은 이제 5, 6억 하는 집을 샀단 말이에요. 영끌을 해서. 그러면 그
4, 5억 정도가 이제 대출로 채워진 건데 그 중에 한 3억 정도는 주담대로 받았을 거고 그 주담대는 장기로 받으니까 그쵸. 뭐 한 달에 이자 3% 기준했을 때 한 130에서 뭐 150 정도 네네네.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이제 신용으로 땡겼을 거예요. 신용은 그거보다 조금 이자가 높거나 비슷하거나 하면 그 부분도 단기로 빌린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뭐 이자만 낸다 하더라도 뭐 60만 원, 5, 60만 원 정도 그러네요, 부담이 진짜. 있단 네, 말이에요. 연끌했을 경우에. 네, 연끌했을 때. 네. 그러면 한 자기 소득에서 200만 원 가까이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를 지금 현재는 금융 비용으로 쓰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0.25 올라간 상황이 됐잖아요. 네네. 그럼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시장에 이제 플러스 알파가 붙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상승폭은 더 크게 느껴지거든요. 네네. 거기서 1, 2%만 올라도 200만 원 부담하던 게 이제 230만 원, 40만 원 되고 이제 그게 점차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니까 이제 우리나라 소득 수준이나 30대 어떤 평균 연봉이나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오게 되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집값이 계속 올라주면 그쵸. 이제 네. 버틸 수가 있는데 네네. 사실은 이제 이게 주춤하는 모양새가 보이고 또 대출이 지금 이제 안 나오고 있으니까 분양 시장도 계속 화랑일 수는 없거든요. 네네. 이게 길어지게 되면 이제 그런 거에서 심리적인 영향을 받게 되면은 조금 그런 속도가 가속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이게 30대들이 이제 연끌을 해서 뭐 실거주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뭐 중심에는 못 사니까 또 서울 외곽 같은데 이제 갭 투자를 해놓은 경우도 네네. 분명히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럴 경우에 이제 집값이 계속 뭐 올라주면 뭐 그나마 좀 괜찮은데 또 이제 집값이 혹시 조정을 받거나 그러면 이 갭 투자를 한 경우에 좀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더 심각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갭 투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제가 예로 든 경우는 이제 자기가 실거주를 하면서 어떤 부채를 지는 경우고 갭 투자 같은 경우는 더 적은 금액으로 하는 네네. 경우잖아요. 자기 자본이 뭐 한 2, 3천 있으면 나머지를 이제 연끌해가지고 갭 1억, 2억짜리 노원구가 많이 팔린 이유가 그때는 이제 갭이 1억 정도밖에 안 되니까 네네. 이제 그걸 많이들 사셨는데 이게 1억만 있으면 내가 이제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전세금이 받쳐주기 때문에 그렇게 그쵸. 됐던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전세를 사시는 분들도 뭐 이러한 불안한 상황에서 뭐 추가적으로 집을 구매하신 분들도 있고 또 계속 이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분양을 통해서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수요가 전세 수요가 그렇게까지 계속 받쳐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전세를 이제 누군가한테 돌려줘야 될 때 정말 위기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투자를 해야 하는데 요즘 이제 투자를 권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전세가 계속 오를 거다라고 이야기를 네네. 하면서 하니까 그때 그 맞춰서 어떤 네. 돈을 갚아주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고 그때 뭐 잠시라도 융통할 곳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제 그런 환경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연끌하는 경우는 신용대출도 같이 받았기 때문에 네, 더 이제 혹시 추가로 돈이 필요한 상황이 생겼을 때 그렇죠. 또 여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좀 문제가 아닌가. 네, 그런 싶어요. 게 이제 네. 물론 외관으로 뭐 작용을 연끌이 할 수 아니라면 그나마 좀 괜찮겠죠. 네. 근데 연끌이 아니어도 네. 사실은 이제 기본적으로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워낙 적은 형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는 자산을 끌어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리스크는 누구한테나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이제 집을 사놓고 또 이제 뭐 어떤 상황이 생겨서 이제 집을 팔아야 된다고 했을 때 또 네. 이제 집이 안 팔리는 것도 또 그렇죠. 곤욕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대출은 또 이제 전반적으로 안 나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대출 규제가 이게 집을 파는 사람과 집을 사는 사람을 좀 비교해 봤을 때 어디가 더 힘들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그러니까 집을 파는 사람한테 더 힘들다고 저는 보는 게 집을 팔려면 자기가 연끌했던 것처럼 아니 또는 자기가 대출을 받았던 것처럼 다른 사람이 그런 대출을 비슷한 사람이 집을 사는 거니까 네네. 다른 사람이 그만큼 대출을 끌어와서 이 집을 사줘야 되는 형태거든요. 근데 지금 기존보다 훨씬 더 대출이 이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줄 수요가 더 줄어드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되면 이제 힘들어질 수도 있겠네요. 네, 살려는 사람은 사실 안 되면 안 사면 그만인 거잖아요. 네. 근데 팔려는 사람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어서 팔려고 내놓은 거니까 네,
조금 더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대출 규제 중에서도 청약의 중도금 대출도 이제 중단하는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네. 또 이럴 경우에 또 이렇게 보면 정작 이제 선의의 실수요자들이 혹시 피해를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뭐 그러니까 사람을 구분해서 어떤 대출 규제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너무 많은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규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게 지금 정책이 왜 내가 빌리려고 할 때 그쵸. 돼서야 이걸 막느냐라고 원망하기보다는 사실은 원망을 하려면 기존의 돈을 그만큼 많이 땡겨간 사람들을 원망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 빌려가서 쓰고 있으니까 네네. 이제 여력이 없으니까 못 빌려받는 거고 지금 중도금 대출이 막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들을 하는데 네네. 사실 이제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는 은행 입장에서 보면 좀 이익이 적은 상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대출의 총량을 규제하는 거는 이 분야를 규제하라고 어떤 세분화돼서 찝어줘서 규제를 하는 게 아니고 네네. 전체적인 총량을 규제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자신들이 이제 은행에서 판단했을 때 이윤이 좀 많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룸을 확보를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이제 정리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조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도금 대출이 막히는 상황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중도금 대출이 이제 좀 막히면 네. 청약 시장에는 좀 어떤 변화들이 좀 나타날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청약이 계속 과열될 수 네. 있었던 이유가 이제 뭐 실수요자들이나 아니면 돈 있는 사람들도 선호하는 아주 핵심지의 분양 같은 경우는 뭐 기존의 자산이 어느 정도 아무리 대출을 끌어와도 기본 자산이 있지 않으면 도전하기 힘든 물건들이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큰 영향은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영향을 네네네. 받지는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이제 그동안 과열됐던 이유가 규제의 풍선 효과라고 해서 네네. 대출이 잘 나오는 지역으로 계속 사람들이 옮겨 다니면서 청약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 얘기는 대출이 안 나오게 되면 그러한 붐이 이제 사라지게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규제가 되면 청약 시장도 규제가 장기화되면 이제 청약 시장도 좀 시들해질 수밖에 없다 봅니다. 네. 네, 실제로 제 주변에도 보면은 이제 원래 이제 한번 해볼까 했는데 대출 안 나오니까 못하겠다 이제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렇죠. 안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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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또 청약 말고 또 이제 전세 대출에 대한 논란도 좀 있는데 네. 전세 대출이 막히면 그만큼 이제 서민들의 어떤 원성과 불만도 많이 이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정말 전세 대출이 규제가 가능할까 또 막 그렇다면 또 여파는 얼마나 될까 이런 네. 질문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약을 통한 실수요자, 그다음에 전세 대출을 통한 실수요자 이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 결국 문제는 대출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문제는 전체적으로 네. 너무 대출이 많은 상황에서 네. 그러면 이걸 구분해서 실수요자들한테는 조금 열어줄 수 있는 걸 가능하면 되는데 네. 이거 자체를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면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도 기존에 이제 많이 했던 전세자금 대출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됐던 이유가 기존에 뭐 2천에 80 살던 사람이 전세자금 대출이 원활이 되니까 뭐 3억짜리 전세를 가는 형태로 지금 전세자금 대출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이런 사람들을 그럼 과연 실수요로 볼 수 있느냐. 본인이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자본주의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집이 원래는 2천에 80짜리 집이었는데 전세자금 대출을 많이 해주다 보니까 3억짜리 집으로 간 거예요. 그렇게 지금 다 대출을 받아서 쓰고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규제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2천에 80 사는 분이 네. 3억짜리 전세를 가면서 그래서 기존의 집이 안 팔리던 집도 3억짜리 전세가 끼어 있으니까 3억 1천에 팔고 3억 2천에 팔고 이렇게 가능했던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집값을 더 떠받쳐주는 효과를 발휘하게 했던 게 전세자금 대출이고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어차피 실수요자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뭐 특별히 막을 명분이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네.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네. 있으니까 네. 뭐 이 부분은 참 조금 이게 현실적인 네. 문제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원래 갈 수 없는 능력의 사람인데 대출을 해줬으니까 간 건데 네. 또 한 번 갔으면 네. 그것도 다시 돌아오기가 그렇죠.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네.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근데 돌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더 올려줘야지만 또 그 비슷한 수준을 네. 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이제 문제는 이제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도 현재 지금 매수 심리가 이제 줄지 않고 있다는 그런 상황인데 그만큼 수요는 여전히 이제 많이 있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기도 해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집값 상승세가 멈출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좀 보시나요? 네. 그러니까 매수 심리라는 거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오른다고 하고 계속 상승한다고 하면 매수 심리는 점점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뭐 나만 이 자산 시장 상승에 편승하지 못한다는 불안감 그쵸. 때문에 네. 계속 더 사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근데 부동산 시장은 명확하게 유효 수요 개념에서 봐야 되는 거거든요. 사고 싶다는 마음만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시장이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결국은 사고 싶다는 마음, 결국은 사고 싶다는 마음과 그만큼 능력. 네. 예, 그게 있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능력 부분을 차지하는 게 대부분이 이제 대출을 통해서 유동성을 끌어내는 거였는데 네. 이제 그 부분이 막힌 거죠. 그러면 더 유효 수요가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수요가 줄어드니까. 그렇지만 이미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네. 이제 그 부분은 조금 분위기가 이제 전환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심리가 높다는 이유가 실제로 이제 거래로 네. 이어지는 것과는 좀 다르게 그렇죠. 볼 수 있다. 네. 또 이제 그 공급 부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고, 그래서 공급 부족 때문에 현재 이제 나온 아파트들이 부르는 게 이제 값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공급 대책을 내놓기도 했지만 공급 문제가 실제적으로 지금 당장 이렇게 뭐 많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집값이 조정받을 수 있겠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세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공급 부족의 시작은 이제 분상제 하면 민간에서 공급을 안 하기 때문에 네. 공급 부족해질 거다라는 논리로 시작을 했어요. 19년도 음. 정도에. 그러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공급이라는 거는 항상 수요에 의해서 넘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절대적인 수준의 공급량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이미 기존 10년 평균보다는 훨씬 더 많은 물량이 분양이 됐고 공급이 네. 됐고 네. 계속 시장에 새로운 집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인구는 줄고 또 서울이 뭐 가장 뭐 서울의 수요는 줄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네. 서울 웬만한 지역보다 훨씬 더 안정된 신도시들이나 어떤 수도권 지역들이 많이 지금 발달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수요가 분산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공급 부족을 계속 얘기를 하면서 지금 시세를 올리고 있는데 이제 불안한 심리, 아까 심리가 최고조였잖아요. 사고 싶다는 마음이 굉장히 강하고 뭐 예를 들어서 오늘 계약이 체결되면 다음 날은 거기서 5천이 더 올라가고 1억이 더 올라갔다는 얘기를 접하게 되니까 마음은 불안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 있을 수 있죠. 근데 이게 일반적이냐를 봐야 된다는 거죠. 대부분 주변에 보셔도 아실 거예요. 지금 너무 올라서 나는 그냥 안 할래. 이런 사람들 심리가 대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지금 이게 시세로 이어진다라는 표현도 사실은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도 한두 사람이 실행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 생각에는 있긴 있죠. 예, 그런 사람들이 생기면 거래가 찍히는 거고 그러면 올라간 거죠. 그럼 그 가격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가격이냐를 봐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현재 상황이. 네. 공급이 부족하다고 했던 이유가 실수요 플러스 이제 투자 수요가 워낙 많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계속 공급이 부족하다고 해서 네. 굉장히 많은 공급을 발표를 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사전 청약도 하고 있고 네. 또 지금 분양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오른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뭐 2023년부터는 네. 꺾인다고 공급이 많아지기 때문에 꺾인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처럼 실제로 공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그 지금 심리가 꺾이는 시점이랑 이런 게 만나게 되면 더 가속화될 수 있는 거죠. 네, 또 하나 이제 집값 상승에 대한 이제 전망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전셋값인데 네네. 임대차 입법이 끝나는 이제 한번 계약갱 시청권을 썼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나는 내년 하반기쯤에는 전셋값이 더 요동칠 거다. 그렇기 네. 때문에 또 전셋값이 계속 오르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집값도 이제 집값을 받쳐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이런 실제로 이제 전셋값이 많이 오르긴 했는데 네. 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임대차법의 취지가 굉장히 좋은데 사실은 뭐 이제 실거주 갱신 거절이라든가 애매한 조항을 넣고 또 그다음에 어떤 그 처벌 규정이 약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실은 무용지물처럼 됐어요. 오히려 전셋값을 더 급등시킬 수 있는 원인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은 또 그 임대차법의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80% 가까이가 전혀 움직이지 않는 시장, 나머지 20%만 나와 있는 시장이고 그 시장 안에서 이런 이슈가 있는 상황에서 높은 호가를 부르고 있는 시장이에요. 그럼 그 안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지역에 계속 살고자 하면서 자기가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올려준 값으로 계약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높은 거래가가 찍힐 수는 있지만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쵸, 네. 이 물량이 나머지 잠겨있는 물량이 한꺼번에 풀리고 또 그다음에 여지껏 분양했던 물량들이 입주 시기가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주변이 계속 다 온 지역이 다 개발지니까 거기에 다 아파트들 들어오면 그게 뭐 대부분 투자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던 집이 전세로 나오거나 아니면 새로 입주하는 집이 전세로 나오거나 그런 물량들이 또 공급이 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전세난이 계속 이어질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전세를 놓는 분들이 네. 내가 전세를 뭐 높은 전세를 받을 때까지 계속 버틸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러면 문제가 다른데 대부분이 전세값을 받지 않으면 이 어떤 뭐 잔금을 못 낸다든가 뭐 여러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럼 결국 자기가 원하는 그 호가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고 시장에서 받아들여지는 수준으로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뭐 검단 같은 데가 지금 많이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네. 전세가가 또 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워낙 아파트 값이 이제 올랐다고 하니까 특히나 강남 지역 같은 경우 갭 투자로 매매한 경우가 많다고 하잖아요. 이 얘기는 기존 집주인이 새로 사는 사람한테 이 금액이 워낙 크니까 이거를 다 메꿔줄 수가 없으니까 그럼 내가 전셋값을 어느 정도로 설정을 하고 네네. 나머지 부분만 현금으로 받는 형태로 하거든요. 네네. 그럼 새로운 신규 전세가 자체가 높은 금액으로 찍힐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지금 이제 집값이 심각한 버블이다라는 이제 입장을 계속 이제 얘기하셨는데 이게 버블은 언젠간 터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 시점이 언제쯤이라고 봐야 될까요? 저도 이 부분만 나오면 자, 참 어려우면서도 얘기하기가, 참 네, 답이 없는 어려운데. 질문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심각한 버블이라는 거는 다 인정하고 네. 있는 상황이잖아요. 버블이라는 게 금융 불균형, 즉 안 맞는 상황.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이 해결이 되는 과정이 필요한데 특수한 상황이 터졌어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전부 다 지금 빚을 그냥 유예해주고 뭐 그냥 뭐 이자까지 지금 기업 같은 경우는 유예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빚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어디든 이제 약한 고리가 있잖아요. 특히나 이제 자영업자 부분이 제일 지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워낙 이제 오프라인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계속 장사가 안 되고 폐업 위기에 처한 지금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분들도 다 대출로 지금 버티고 계시잖아요. 자영업자들이 대출을 버틸 때는 일반적으로 그냥 신용만으로 다 대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집을 담보로 대출 받아서 이렇게 쓰시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어떤 한 부분에서 이제 약한 고리가 터지면 이게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이제 조정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일본과도 이제 우리나라를 많이 비교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가 재현될까 이런 이슈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더 심각할 거라고 더 생각을 심각하다. 하는 게 네. 일본은 이제 버블 경제 시대에 굉장히 이제 잘 나갔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성장도 잘 했고 그리고 이제 해외 자산에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 그게 꺼지고 난 다음에도 계속 지금 버틸 수 있는 게 그때 투자했던 어떤 것들이 다 지금 기본적으로 받쳐주고 있고 국채의 대부분은 국민이 갖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준 기축통화로서 인정받고 있는 나라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이런 나라가 버블이 터지면서 잃어버린 10년, 20년, 네. 거의 지금 30년 가까이 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일본과 비교했을 때 그거보다 더 불리한 입장에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국도 아니고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가 왔을 때는 사실은 외화 유출이 굉장히 심각하게 예상되는 나라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특히나 예전에 IMF 뭐 이런 시절에는 기업의 부채가 문제가 됐고 외환위기 같은 경우도 단기적인 유동성 때문에
벌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심각한 문제는 기업이 못 살고 있는, 그러니까 기업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가게가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본의 잃어버린 10년보다 네네. 그러니까 기본적인 우리 보통 사람들의 삶은 더 좀 안 좋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무주택자들이 근데 이제 전세를 계속 살게 되는데 뭐 물론 이제 더 이제 하급지로 이동할 수도 있는데 이게 기다린다 그래서 전세값이 뭐 생각했던 것만큼 떨어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그래서 더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이제 이 전세가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전세가율이 낮아졌다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매매가가 어느 네네네. 정도 높아져서. 네. 근데 그 매매가가 실제가 아니고 어느 순간 보면 전세가가 동일해지거나 그거보다 더 떨어지는 시기가 올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과연 내가 모아놓은 전부의 현금을 전부 다 전세로 투입하는 게 맞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최악의 경우 내가 그 집을 사는 것과 내 전세금으로 사는 것과 같은 건데 그걸 감당할 수 있다 이러면 전세값을 계속 올려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면 이제 다른 조금 대안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다주택자들은 이제 어쨌든 다주택자들도 고민이 많을 테고 또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놔야지 여러 가지 좀 공급이 좀 풀리는 효과도 좀 있잖아요. 네. 다주택자들은 앞으로 어떤 선택을 좀 할까요? 지금 이제 다주택으로 있는 사람들도 이제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자기가 이제 현금, 그러니까 부자, 현금도 있고 집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버틸 수 있는 상황으로 세팅을 어느 정도 끝낸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뭐 큰 문제가 없겠지만 이제 집만 있는 사람들도 많이 네네. 있잖아요. 그쵸. 다주택으로 집만 있다는 얘기는 팔려는 의향은 있는데 팔았을 때 자기한테 실제로 손에 쥐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못 파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 비과세 혜택을 못 받는다든가 아니면은 뭐 양도차익이랑 뭐 그동안 했던 거 띄고 나면은 실제로 이제 자기가 또 금융비용 냈던 거 이런 거 다 계산하고 나면 남는 게 없는 경우 네. 뭐 이런 경우에 지금 계속 더 오른다니까 이제 갖고는 있고 심리적으로 위안을 받고 있지만 그렇죠. 실제로 이제 거래가 그 가격에 안 되는 게 현실화가 되고 나면 이제 반대 매매, 주식의 반대 매매처럼 어떤 좀 안 좋은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거죠.